어머니, 올해 김치는 좀 짜네요. 작년엔 맛있었는데요. 저 한 통 더 가져갈게요. 맛은 좀 없지만 친정집에 갖다 드릴게요. 김장이 다 끝나갈 무렵 며느리들이 김치통만 들고 와 내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김치만 받아가고 요즘 수급이 어려워서요. 하며 고작 3만 원만 덜렁 놓고 가던 애들이었다. 그날 나는 더는 참지 못했다. 김치통을 바닥에 내던지고 며느리의 뺨을 내리쳤다. 오냐? 오늘은 너희를 담가 주마. 올해로 내가 70이다. 매일 아침이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노인 일자리 센터로 출근한다.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시큰거린다. 그래도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한다. 느릿한 내 걸음에는 어쩐지 쓸쓸한 바람이 스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혼자 이 아파트를 지켜왔다. 젊은 시절 시골에서 올라와 악착같이 살았다. 아들 둘, 딸 하나. 그렇게 셋을 키워냈다. 큰아들 한결이는 이제 45 중소기업 영업팀 차장으로 일하고 작은아들 한준이는 42 보험 설계사로 자리 잡았다. 막내딸 미정이는 38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내 곁을 지킨다. 아들 둘은 장가를 갔고 며느리들도 얻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다. 공공근로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친구들과 수업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지내는 하루가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그러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내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설렘이 피어오른다. 김장철이 다가온 것이다. 사실 올해 초부터 미정이는 말했다. 엄마, 이제 김치는 사 먹어요. 엄마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개를 저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미정이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도 김장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새끼들이 먹을 김치만큼은 내 손으로 담가야 속이 편해.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김장 준비를 시작했다. 주민센터 수업을 듣다가도 김장 생각이 나면 괜히 마음이 들떠서 시장에 들러 배추값을 물어보고 흥정하는 재미를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주 토요일로 김장 날짜를 정한 나는 큰며느리 선영이와 작은며느리 수진이에게 같은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김장할 거야. 오전 9시까지 와.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다. 벌써부터 토요일 아침 풍경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이다. 며느리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오고 아들들이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고 미정이가 웃으며 양념을 버무리는 사이 나는 이리저리 지시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잠시나마 외로움이 사라졌다. 토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나는 일주일 내내 준비에 매달렸다. 월요일엔 배추를 주문하고 화요일엔 무와 파를 사러 시장을 돌았다. 수요일엔 젓갈 가게에서 새우젓과 멸치액젓을 골랐다. 목요일 배추가 도착하자 나는 혼자 커다란 대야에 물을 받아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다. 배추 잎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리고 물을 부으며 정성껏 절이는 내 손길은 50년 넘게 이어온 장인의 손길이었다. 금요일엔 절인 배추를 씻고 물기를 빼느라 하루 종일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양념 준비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무채를 썰고 쪽파를 다듬고 마늘과 생강을 곱게 갈아 고춧가루와 섞었다. 빨갛고 매콤한 양념이 대야 가득 담기자 나도 모르게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이 양념을 배추 잎 사이사이에 고루 바르면 그 고소하고 아삭한 김치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겠지. 벌써부터 아들들이 김치를 한 입 베어 물고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괜히 입가가 올라갔다. 그렇게 금요일 밤이 깊어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며느리들에게서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알겠어요. 그 한마디라도 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읽음 표시만 떠 있을 뿐 아무 대답이 없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래도 내일이면 다 오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바빠서 답을 못한 걸 거야. 아니면 당연히 올 거라 생각해서 굳이 답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지. 토요일 아침 눈이 일찍 떠졌다.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도 곱게 빗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 김장 준비를 마저 했다. 고무장갑을 꺼내놓고 앞치마를 여러 개 걸어두고 김치통도 깨끗이 씻어 일렬로 세워두었다. 9시가 되기 전에 딸 미정이가 먼저 도착했다. 엄마, 오빠들은요? 곧 올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미정이와 먼저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9시가 넘고 10시가 되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연락이 올까 기다렸지만 끝내 아무 소식도 없었다. 11시, 12시가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집 앞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초인종 소리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슴속 어딘가에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는 것 같았다. 설마 정말 아무도 안 오는 건가? 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나는 애써 밀어냈다. 그래도 딸이 옆에 있으니 괜찮다고 둘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렇게 나는 묵묵히 배추를 버무리기 시작했다. 미정이도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양념을 떠서 배추 잎 사이사이에 정성껏 발라 나갔다. 고무장갑 낀 손끝에 빨간 양념이 묻고 매콤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새우젓과 멸치 액젓의 감칠맛, 고춧가루의 매운 향, 거기에 마늘과 생강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나는 쉬지 않고 손을 놀렸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껏 들어 올려 양념을 바르고 접어서 김치통에 담는 일은 몸이 기억하고 있는 오래된 리듬이었다.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고 무릎은 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기계처럼 손을 움직였다. 미정이가 괜찮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우린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김장에 매달렸다. 중간에 라면 한 그릇을 후루룩 넘기고 다시 배추를 버무리고 또 버무렸다.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등은 축축하게 젖었다. 숨이 가빠지고 그 사이로 한숨이 섞였다. 오후 4시쯤이었을까? 김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현관문이 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큰아들 한결이와 큰며느리 선영이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 뒤로 작은아들 한주와 작은 며느리 수진이도 따라 들어왔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큰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엔 미안함이 없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다는 듯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작은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웃으며 인사만 할 뿐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죠. 내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지만 애써 표정을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들이 부엌으로 들어와 김장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김치통마다 빨갛게 버무려진 배추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죠. 그때 큰며느리가 김치 맛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올해는 좀 짜네요. 작년에 더 맛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이 멈췄습니다. 양념 묻은 고무장갑을 낀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죠. 얼굴을 들어 선영이를 바라봤어요. 아마 내 눈빛이 좀 차갑고 날카로웠을 겁니다. 작은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고춧가루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지막 배추를 버무려 김치통에 담았죠. 옆에서 미정이가 내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꼭 깨물더군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미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들은 그런 분위기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 가져온 김치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김치 냉장고용 플라스틱 통들이었죠. 선영이는 큰 통 2개를, 수진이는 중간 크기 통 3개를 꺼내놓고 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온종일 허리 굽혀가며 정성껏 담근 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담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고 답답한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들의 손놀림은 빨랐어요. 마치 누가 더 많이 담아가나 경쟁이라도 하듯 서둘러 김치를 퍼담았죠. 내가 정성스레 버무린 배추잎이 그들의 손에 의해 무심하게 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 마음 하나로 그냥 참았어요. 저녁 먹고 가거라. 보쌈 해놨어.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해둔 보쌈을 꺼냈죠. 오늘 가족들이 다 모이면 함께 먹으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삶은 거였어요. 된장과 청주, 생강을 넣고 푹 삶아 부드럽게 익힌 삼겹살 보쌈은 내 자랑이었어요. 빨간 김치와 하얀 고기를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쌈장에 찍어 배추에 싸서 한 입 베어 물면 고기의 고소한 기름기와 김치의 아삭함, 그리고 매콤새콤한 양념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그 맛, 그게 바로 내가 기다린 가족의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큰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친정 가서 먹기로 해서요. 작은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도 친정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온종일 기다리고 온종일 땀 흘려 김장을 했는데 늦게 와서는 김치 맛을 평가하더니 저녁도 안 먹고 간다니. 그것도 친정에 간다라니. 가슴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천천히 싱크대로 걸어가 손에 묻은 양념을 씻었습니다. 빨간 물이 하수구로 흘러내리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문득 지난 김장날들이 떠올랐어요. 올해만 이런 게 아니었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작년 김장날이 특히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도 나는 며느리들에게 미리 연락했었죠. 한 달 전부터 김장 날짜를 알려주고 꼭 오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김장 당일 아침 큰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고 아픈 사람처럼 들렸죠.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어제부터 몸살이 나서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프면 쉬어야지. 뭐 어쩌겠냐. 몸조리 잘하라고 그렇게 말했죠. 작은 며느리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날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빠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 알았어. 이번에도 그렇게 말했죠.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렇게 재작년 김장날엔 아들들만 왔습니다. 한결이랑 한주 둘이서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반갑게 맞이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그래도 아들들이라도 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미정이랑 셋이서 배추를 버무리고 양념을 바르고 김치통에 담았죠. 아들들은 무거운 거 옮기고 김치통 나르는 일만 했어요. 김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점심을 차렸습니다. 김장하면서 먹는 김치전이랑 수육만큼 맛있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김치전은 김치를 송송 썰어 밀가루 반죽에 듬뿍 넣고 노릇노릇 부쳤는데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한 겉과 부드러운 속이 어우러지고 김치의 새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수육은 푹 삶아서 고기의 고소함이 혀끝에서 녹아내렸어요. 많이 먹어라, 더 먹어라 하며 아들들한테 권했는데 몇 점 먹더니 일어서더군요. 오후에 약속이 있어요. 김치통 챙겨야 해서요. 그렇게 서둘러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쉬웠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바쁜 애들인데 시간 내서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죠. 아들들은 각자 큰 김치통 하나씩 들고 나갔습니다. 내가 온종일 담근 김치가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갔어요.
애들이 떠나고 나니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큰며느리 생각이 나더군요. 몸은 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몇 번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 큰며느리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아침보다 훨씬 밝고 또렷하더군요. 몸은 좀 괜찮냐고 묻기 전에 전화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까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으니 확실했습니다. 다 같이 건배하는 소리였어요. 내 손에 쥔 핸드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큰며느리는 급히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난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아프다던 며느리는 친구들이랑 어딘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차갑고 무거운 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김장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며느리 둘 다 왔었죠. 하지만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나랑 미정이가 이미 김장의 절반을 끝내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며느리들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저 수고했다는 말뿐이었죠. 앞치마도 안 두르고 옷에 양념 묻을까 봐 조심조심 구경만 하더군요. 김치통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쓰렸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왔으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죠. 김치를 다 담고 나자 며느리들이 하얀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각자 하나씩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어머니 수비예요. 받으세요. 무슨 수비야, 자식들 먹을 김치 담그는데 돈을 받을 수 있냐. 하고 사양했는데 끝내 받으라며 강하게 권하더라고요. 결국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거절하면 괜히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김치통을 들고 금세 나갔어요. 바쁘다, 다른 약속이 있다 하면서요. 모두가 떠나고 난 뒤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봤다. 하얀 봉투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들어 있었다. 딱 30,000원이었다. 혹시나 해서 다른 봉투도 열어봤다. 그런데 그 안에도 똑같이 10,000원짜리 3장이 들어 있었다. 마치 둘이 짠 것처럼 똑같은 액수였다. 나는 그 봉투를 든 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온종일 허리 굽혀가며 땀 흘려 담근 김치값이 고작 30,000원이라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시장에 가면 김치 한 포기 값이 얼마인데 내가 들인 정성과 시간은 또 얼마란 말인가. 그 모든 게 단 3장의 지폐로 정리되어 버린 것 같았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싱크대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그 기억들을 떠올렸다. 재작년엔 거짓말로 김장을 빠지고 작년엔 늦게 와서 돈만 내고 갔고 올해는 아예 늦게 와서는 김치 맛에 트집까지 잡더니 저녁도 안 먹고 그냥 가버렸다. 해가 갈수록 며느리들의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내 마음의 상처는 그만큼 더 깊어졌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았다. 손등의 물기를 천천히 닦아내면서도 마음속엔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미정이가 옆에 와서 내 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어 줬다.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김장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져 있었다. 내 안에서는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나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문득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작년 김장이 끝나고 며칠 뒤 그때 일이다. 김장을 마친 후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다. 하루 종일 허리 굽혀 배추를 버무렸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아침 눈을 뜨자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그래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갔는데 거울 속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손으로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제야 내가 많이 아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이마에서는 땀이 계속 흘러내렸다. 열은 펄펄 끓어 정신이 아득했고 몸 구석구석이 바늘로 찌르는 듯 쑤셨다. 목은 칼로 긋는 듯이 아팠고 기침도 멈추질 않았다. 이대로 혼자 있다간 안 되겠다 싶어 침대 옆 탁자에 있던 핸드폰을 간신히 집어들고 큰아들 한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한결이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결아,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하지만 돌아온 목소리에는 걱정도 놀람도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한주한테 전화해봐. 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다. 아픈 엄마의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린 아들의 태도가 믿기지가 않았다. 가슴 속으로 차가운 것이 스며들었다. 그래도 한주가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작은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리고 전화를 받은 건 한주가 아니라 며느리 수진이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수진아,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한 주만 와줄래?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다. 어머니, 지금 저희 친정이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뚝 하고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다.